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여당은 4대 개혁 추진 등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만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5일에서 연기됐던 여야 대표회담이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인천에서 1박 2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열고 다음 달 정기국회를 대비해 입법과제와 국정감사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 당정관계, 김 여사의 검찰 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자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핵심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오는 9월 1일 일요일에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형식과 참석자는 결정했지만 의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4대 개혁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불통만 확인했다고 혹평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국정브리핑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건전 재정 기조로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고 규제 혁파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통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IMF는 올해 우리의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국의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을 완수하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개혁의 본질인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에 대해 여당은 그간의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고 특히 연금, 노동, 의료, 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고 의료 개혁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놨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브리핑이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이와 함께 연금 개혁에 대한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도 비상응급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미뤄졌던 대표회담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양당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한 후 비공개 협의를 하고 수석 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책위의장과 수석 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아직 의제는 정하지 못했고 내일쯤 실무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전열 정비를 위한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08명이 똘똘 뭉쳐 단합하자고 강조했는데요. 의대 증원 유예 등을 놓고 갈등 기류가 또다시 노출됐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라는 키워드 아래 흰색 차림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첫 연찬회로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08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거대 야당에 맞설 수 있다며 의원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과를 내는 시간으로, 그리고 입법 성과, 정책 성과를 통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 저희들한테 많은 박수와 저희들한테 기대를 한껏 모아주고 계시는 분들께 우리가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 한동훈 대표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심을 정부에 잘 전달하기도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방향과 국민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에 그때그때 반응하고 민심을 정부에 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된 정책으로 국민께 평가받읍시다. 조규용 복지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연찬회에 총출동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잘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녁 상임위별 분임토의와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 입법과제 전략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연찬회 마지막 날인 내일은 조호영 국회부의장 등 중진들의 강연을 듣고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후 1박 2일간의 토론 내용을 토대로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 현장에서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천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와 예산정국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파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재킷을 맞춰 입고 워크숍 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생 회복, 민주 수호, 대한민국 바로 세움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2기 지도부를 본격적으로 이끌게 된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치의 고삐를 조이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법안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 역시 꼼꼼하게 심의하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국회, 그중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유능한 민생정당 그리고 보다 확실한 수권정당을 향해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방송 장악 국정조사, 그리고 1,000원의 아침밥과 소상공인 지원 입법 과제 완수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일,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는 일 모두 해내야 합니다. 비공개 일정에선 위기와 퇴행의 대한민국, 민주당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국회 전략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대여 투쟁 방안도 논의했는데 특히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민생경제 정책 논의에선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지역화폐법 관철 의지를 다질 걸로 보입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토론도 심도 있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대치전국을 보여줬던 이전과는 다르게 어젠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해서 28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 있게 다뤘던 전세 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그리고 간호법 말고 또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법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택시 월급제를 담은 택시 발전법이 2년간 유예됐습니다. 택시 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거고 현재는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납금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2019년 8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건데요. 여기서 산납금 제도라는 건 택시기사가 하루 운송 수입의 일부를 산납금 명목으로 회사에 내고 남은 초과 수입 금액을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보통 산납금이 수입액보다 훨씬 많아서 택시기사는 초과 수익금을 높이기 위해 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월급제를 지난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요.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거지만 택시회사뿐 아니라 택시기사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사들의 월급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 좋지 않으면 회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손님을 많이 받은 기사와 적게 받은 기사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일부 노동계에서는 월급제 유예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택시업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 1년 안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예금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도 일몰을 3일 앞두고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막판 처리에 성공을 하게 된 건데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예금자 보험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드는 보험인데요. 예금자 보호는 금융사가 파산을 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예금보험료율은 최고 한도가 0.5%인데 2027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면 1998년에 정했던 그런 종전 규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보험료율이 0.08%에서 0.05%로, 금융투자회사는 0.15%에서 0.1%로, 저축은행은 0.4%에서 0.15%로 낮아지게 되고 예금보험공사의 수입이 연간 7,800억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지급한 자금을 갚는데 예보료 수입 절반 가까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면서 상환 비용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통과된 민생 법안 살펴봤고요. 네, 다음 이슈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서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는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정부와 여당은 긴급회의를 진행을 했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우선 허위 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텔레그램 측이 상시 협의하는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딥페이크 대응과 관련된 여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21대 국회에서 AI 기술이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회기가 끝나면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지난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소위로 넘어갔는데요. 여야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려는 만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들과 관련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당도 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고 또 관련 법안도 내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처벌 강화를 강조한 건데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영상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소지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규제와 차단의 효력을 높이겠다면서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링크를 통한 공유도 소지로 분류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가위와 가방위, 그리고 법사위, 행안위, 교육위 5개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여가위도 9월 4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한규미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독점 등을 우려해서 플랫폼 규제가 논의되는 한편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공정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에 이소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등 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온라인 플랫폼. 편리함을 선사하고 온라인 시장의 확장을 이뤄냈지만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 뉴스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 부재 등 여러 논란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 규제 정책의 공정성을 따져보고 해외 플랫폼 정책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최영두 의원은 플랫폼 규제의 공정성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김광재 회장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지켜갈 책임도 동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랫폼 규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우리의 자긍심이자 국가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자리 잡고 그 위상을 온전하게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은 문상일 교수는 현행법으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아우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대규모 유통업법, 이거를 어느 정도 좀 개정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개정하는 방안, 자율 규제 방식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실효성 있는. 세계적으로 자국의 빅테크 산업에 대한 신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선 토종 플랫폼의 발전을 위해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도 이 같은 흐름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거대의 플랫폼 기업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귀중한 데이터를 유럽 연합, 그러니까 유럽 이 국가의 내에 고스란히 내려놓고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유럽 내에 그 토종 플랫폼에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유통을 하면서.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토종 플랫폼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자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법에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하며 조 전 교육감이 교실을 정치 편향의 놀이터로 만든 데 대해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사법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조 전 교육감의 진보와 보수를 넘어 협력하는 공존의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사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이 검사 탄핵 시도는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표적 탄핵은 중단돼야 한다며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박주민 의료대란대책 특위 위원장은 장기화된 의료 공백 실태에 정확한 점검과 긴급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요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위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문의를 확충해 응급의료체계를 복원하자는 정부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 올바른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의 정부는 일관성 없는 의료개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어제 통과된 간호법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대표는 의사의 빈자리를 간호사로 메워 현재 난장판이 된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8월 2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의대 증원 유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두고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재차 불거졌습니다. 한 대표가 그제밤 의대 증원 유예를 거듭 주장한 지 반나절 만에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유예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고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뜻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배관시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가 여당 대표의 제안마저 거절할 만큼 의료대란 해법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한 대표를 편들고 나선 이 대표 의중까지 회자되는 등 유난 갈등설이 재차 불거지자 한동훈 대표가 다소 발끈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의료개혁의 의지를 피력하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마무리가 됐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의정 갈등이 반년을 넘기면서 응급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 상태에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대 증원 원칙 뜻을 재확인한 가운데 과연 다른 해법은 없는 걸까요?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의대 정원 유예안의 실효성에 대해 앞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2026년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국민은 안 돌아옵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것이 아니니까요. 국민들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지경에 이른 만큼 의료계의 전향적인 자세와 함께 여야정의 실효성 있고 유연한 정치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패럴림픽 볼 권리입니다.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이 참가하는 패럴림픽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12일간 치러진 열전에 참가한 83명의 우리 선수단은 총 17개 종목에 나섭니다. 정치권에서도 패럴림픽 선수들을 향한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전해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새벽 개막한 파리 패럴림픽이 12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83명의 영웅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기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핸드볼 감독 출신인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도 SNS를 통해서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소 생소한 패럴림픽을 지켜보고 응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패럴림픽은 올림픽과는 달리 TV 중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그동안 경기를 찾아보기 비교적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올해부턴 KBS에서 유튜브로나마 중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한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스포츠 시청권 보장을 위한 3개 개정안을 어제 대표 발의한 건데요. 김예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송 3사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이렇듯 확연히 올림픽 중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그런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평등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올림픽에선 영웅이 탄생하고 패럴림픽엔 영웅이 출전한다. 패럴림픽의 정신을 함축한 이 명언처럼 2024 파리 패럴림픽 우리 영웅들의 멋들어진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팀 코리아 파이팅!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리고 여야 대표가 지난번에 연기된 대표회담을 9월 1일에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를 부탁했고 또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의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같은 집안 식구들끼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소통 의지가 적극 반영된 회견이었다. 야당은 자화자찬이 가득한 회견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야 입장이 또다시 극명하게 갈렸는데 오늘 국정 브리핑 또 기자회견 두 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 의원님? 예, 한 2시간 정도. 하여튼 일단 유익했고요. 네.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정보 제공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달 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전반부의 국정 성과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는 좋긴 한데 이건 너무 좀 깨알같이 본인 치적을 자랑한 것처럼 좀 비춰서 윤석열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좀 싫어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또 저출생 대응 이런 부분 자세히 밝힌 거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기 안에 이제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거고 윤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자 신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담겨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좀 아쉬운 건 이게 대부분 법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 대책, 야당하고의 어떤 입법을 위한 협의, 협치 이런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좀 공허한 측면이 좀 있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의료 개혁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건 좋은데
뭐 현장에 가보시라. 나는 가봤다. 아니 대통령이 뭐 저렇게까지 표현하시나? 요즘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건 뭘 잘 모르고 잘못하고 있다는 건지 이 의료 현장 붕괴에 대한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이 현장에 가봐서도 정확히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야당이 얘기하는 대로 자아 비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관해서 이제 평가를 본인 나름대로 한 거라고 저는 봐요. 뭐 그에 대해서 제가 사안별로 어떤 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뭐 조사한 게 뭐 특혜가 아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걸 특혜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안별로 좀 다르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내 생각이 이렇다 하는 걸 이제 4대 개혁 포함해서 국민 앞에 설명한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설명 기회는 저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요새 한참 현안이 돼 있는 의료개혁 부분은 사실은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 이제 의사들의 입장이 이제 기자들의 이 글을 통해서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면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의사들은 이걸 어찌됐든 간에 백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찬성이 더 많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게 의사 입장이고 또 의료계 입장이 전공의 다르고 뭐 교수협의회 다르고 네. 무슨 뭐 의사협회 다르고 다 달라요. 통일돼 있지가 않아요. 이래서 이게 해결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국민들 중에 일부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안심시키려는 노력, 이거는 윤 대통령이 좀 오늘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도 자 우선 당장 추석이 옵니다. 그럼 추석에는 어차피 이런 사태가 없더라도 그 사실은 추석 때 이 휴일 많은데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요. 네. 더군다나 요새 뭐 응급실 붕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냥 안심하라 이걸로 네.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해달라. 대통령이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가 하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그 미흡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4대 개혁 거기에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영수회담도 뭐 영수회담보다는 여야 대표회담이 먼저다 그러는데 그럼 대표회담 끝나고 나면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해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개혁을 완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이 곳곳에 좀 눈에 띈다 하는 게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할게요.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한 거에 대해서 뭐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옛날에 검사 때 뭐 이런 얘기해가면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뭐 그 집에 찾아가서 조사했다. 그건 좀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검찰 청사에서 불러서 조사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그 얘기는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 불러서 조사했다. 그것도 이제 검사들 뭐 핸드폰 뭐 다 이른바 압수한 상태에서 약간 굴욕적인 뭐 그런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다 났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2부속실 언제 설치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아니 용산에 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 이건 좀 너무 좀 답변이 좀 곤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약간 좀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다. 이 말씀을 꼭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한 점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더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통령 답변에 있어서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발견이 됐다. 네. 아까 이제 그 성 의원님이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점이 좀 아쉽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서 여야 소통이 먼저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다. 애둘러서 이제 야당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매우 부적절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 처음 봤다 그런 얘기인데.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꽤 많습니다. 이걸 이 갑을 관계를 좀 대통령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앞으로 법 만들려면 국회가 갑이에요.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뭐 국회가 일도 안 하고 이런 국회 처음 봤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기회가 되면 좀 주워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 의원님은요? 뭐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이 이제 영수회담을 사실 거의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번 한 게 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여야 대표회담 먼저 해라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 절대적인 국회의 절대적인 다수가 야당인데 도대체 법안 이런 거를 어떻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 하는 데에 대한 대책을 그럼 내놓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 같은 야당 대표도 전 처음 봐요. 저희가 사실은 요새는 이제 기자로서 퇴직을 했지만 기자 처음에 한 것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40년 가까이 저희도 관찰을 했는데 처음 봐요. 네. 물론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면 야당 대표 중에서 저렇게 적어도 어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른바 범죄 혐의가 저렇게 많아서 여러 건을 법원을 드나들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처음이에요. 이제 그런 점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걸핏하면 검사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하고 이런 야당의 모습도 저희들은 처음 봐요. 네네. 그러니까 참 특이한 대통령의 특이한 야당 대표의 모습이다 하는 이제 그걸 기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정말 대통령도 좀 반성하고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대로도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대표와 이제 대통령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만남도 좀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요. 내일로 예정이 됐었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이제 연기가 됐는데 추석 민심을 좀 살펴보고 만나자. 지금은 이제 그게 먼저다. 우선순위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한 대표가 내놓은 의대 증원 유예 발언 때문이란 분석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양측에서는 갈등이 없다고 이제 밝혔지만 한동훈 대표는 또 사실 어제 약간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전해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이제 소회도 밝혔었는데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 명백한 여당 대표 그리고 이제 대통령 간의 그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의대 증원 문제 참 복잡하고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 자, 그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 그러면 지금 의정 갈등 해소될까요? 저는 감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소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안철수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해소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귀 안 한다. 그런 유예안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갈등이 완전히 풀린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도대체 뭘 믿고 자 이걸 받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나요? 받아줬을 때는 의정 갈등이 풀립니다라고 하면 혹시 검토를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잘 아는 분야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중재하겠다고 나서서 섣불리 이걸 공개하는 바람에 저는 갈등을 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중재를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한 안을 만들어서 그 대통령실과 그 의협 측에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협은 통일된 견해가 없어요. 의료계가. 그거부터 빨리 그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민들은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 이제 더 많은데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빠져나간 그런 상황에서 응급실 특히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치료조차도 밤에 이제 뭐 급한 경우에 치료가 잘 안 되는 뭐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낙상사해서 한 달 전에 그 22번의 응급실에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들리고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의 부친도 최근에 이제 위중해서 병원을 찾았지만 역시 병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일반 국민들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이 상황은 글쎄요, 어떻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 없었던 거는 이거하고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말은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는 게 정답이에요? 저는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의대 증언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이게 의대 증언해야 돼요. 이걸 반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염원 같은 게 있는 건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아이고 일부 좀 양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될 정도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아니 만찬하기로 했던 거를 추석 뒤로 미뤘는데 뭐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또 뭐 한동훈 대표도 무슨 당정 갈등은 뭐 사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던데 당정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모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대통령은 그런 게 다양한 의견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는 게 이제 상식적인 일이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시죠. 뭐 그런 이견이 있지만 앞으로 잘 수습하겠다, 조정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의대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이 국정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여기서 삐그덕하면 잘못하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여기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길한 예감까지 제가 좀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건 꼭 의대 증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어떤 갈등 양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이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그 일요일이죠. 그렇죠. 일요일 오후에 이제 뭐 국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생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그리고 이제 이후에 3+3 형식의 배석자가 이제 동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제가 올라올 것이며 회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뭐 일부 민생 법안에 대한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되기도 했고 아마 그 일요일 그 대표회담에서도 좀 너무 성과 없이 끝났다 뭐 이러면 이제 서로 부담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거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기대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니고 여야가 중점적으로 지금 그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 법안 중에 얼마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타결되느냐 이런 건데 저는 뭐 사실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뭐 전국민 25만 원법을 비롯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도 뭐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 며칠 동안 과연 그게 절충이 될까?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또
전격적으로 뭐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좀 두고 보시죠, 며칠간. 네. 해병대원 특검법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전에 제시했던 제3자 추천 이 대안 그리고 이거 이제 아마 뭐 의제로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료 공백, 의료 이제 대란에 대한 이 의제는 여당은 올리지 말자, 야당은 반드시 올려야 된다. 오늘 이런 입장 차이가 있었네요. 예, 뭐 의제로 올려도 여당이 우린 입장을 지금 내기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은 합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야당에서 촉구하고 뭐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거 말고도 뭐 금투세 폐지 뭐 이런 얘기는 성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이걸 갖고도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과가 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네. 이 정치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성과가 있게 돼 있어요. 친구까지는 아닙니까? 뭐 만나면 좋은 친구는 이제 어느 방송 네네. 주제곡이죠. 그런데 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성과를 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만나는 두 사람이 서로 네. 성과를 내는 게 이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는 무슨 뭐 사법 리스크 재판 이게 아니고 내가 민생 먹산이 있음 때문에 대표를 지금 다시 하는 것이다. 네. 이걸 입증하려면은 성과를 내야 되고요. 성과를 내려면 여당 대표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총선에서 참패해서 그만뒀는데 여권 안에서 이건 사실 대통령이 잘못한 거지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네. 나는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급이다. 또 다음 대선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겨뤄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네. 두 사람이 다 좀 양보하고 절충하고 해서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만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고 추석 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가 전국민 25만 원 지역법 또 지역 화폐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이고 25만 원 지원법은 재의결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확고한 방침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법이라면서 이제 뭐 취약계층에 집중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결론이 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네. 하는 양당의 철학의 그렇죠. 충돌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 그러면 합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며칠 보자고 한 이유가 네. 민주당도 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본인들이 얘기하는 뭐 지역화폐법이나 25만 원 지원법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동의를 해준다면야 뭐 다행이지만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그 유도하느냐 아니냐 요 결심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선별적 복지와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좋은지 아마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그 어떤 정치적 셈법을 그 두드릴 거예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거는 거의 최종적인 순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중에 뭐가 된다 안 된다는 걸 지금 저희가 단정해서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한동훈 대표의 결단보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수당이니까. 네. 그런 양보를 점에서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양보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네네. 양보를 그런 하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이 되죠. 네. 한동훈 대표는 일부 양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100% 다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민주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출신이고요. 또 지역구가 대구 경북이 쪽이기 때문에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훨씬 가깝습니다. 굉장히 원칙적 입장에 서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그걸 꼭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과연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득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철학의 충돌인 거는 맞는데 뭐 정치에서 뭐 100% 완승, 완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네. 좀 서로 양보를 해서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면 뭐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사람들한테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현금 살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생이 어렵다는 거는 여야가 다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타협을 해서 좀 성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 섞인 관측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방송 관련인데요. 여야가 이제 방통위에 박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놓고 공방을 또 이어갔는데 민주당은 환영, 국민의힘은 사법부 5점의 그런 그 결과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일단 판결이 아니에요. 이건 가처분 결정입니다. 네, 본안이 남았죠? 네. 일단 항고를 했어요, 방통위에서. 네. 그래서 그 상급법원의 어떤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본안 소송은 따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본안 소송에서 꼭 뭐 가처분에서 이긴 쪽이 이긴다 이런 보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이렇게 가동시키다가 법원에 의해서 이제 제동이 걸린 거고 좀 망신을 산 거죠. 뭐 망신도 문제지만 방통위가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소추됐고 지금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몇 달 걸릴 텐데 그것도 뭐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탄핵 심판은 또 논리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를 보고 KBS도 비슷한 새 이사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방통위는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 이제 아니 재판부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냈죠.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기피 신청을 내면 이제 그게 지금 재판부에서 그거를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결정이나 뭐 아니면 그 변화 여부가 전부 다 지금 법원에 달려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달려 있는 참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여야 되는데 그 5인 체제를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안 함으로써 결국 2인 체제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사법부로 가서 지금 막 다투는. 그런데 그 중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식물 상태인 게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서로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즉시 항고를 한 이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이런 기간을 아니면 또 박문진 이사 이 임명 제동 걸린 이 부분에 대한 본안 심사 뭐 이런 것들을 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데가 좀 빨리 압축해서 결정을 좀 내려줘서 뭔가 정상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아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그거 하나를 완전히 식물로 만들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헌재 법원 결정을 좀 앞당겨 달라. 이걸 제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본안 판결까지 6개월에서 이제 1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그걸 좀 하는데 압축해달라는 거죠. 예, 지금 재판부가 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얘기하던 거의 연장인데요. 이거는 법원에서 서둘러서 해결하는 것보다 좀 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해서 푸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좀 심각합니다. 판사들이 법은 잘 알겠지만 정치를 알겠습니까? 정책을 알겠습니까? 판사들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 이거 잘못된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이제 정치 외면 법치 맹신의 참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뭐 여야 대표회담도 있고요. 여야 영수회담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이러이러한 성과가 뭐 예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굳이 대표회담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실제 여야 각각에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성과가 없더라도 대화는 해야 된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무조건 일단 만나봐야 된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